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아빠들의 차라고 하면 커다란 SUV나 카니발과 같은 대형 RV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답답합니다. 저런 차량들이 과연 아빠들을 위한 차량일까요? 아빠들이 원하는 차량일까요? 오히려 아빠들의 취향을 배제한 채 가족 전체를 타겟팅한 차량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큰 SUV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취향을 가지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차를 좋아하는 아빠들은 절대 SUV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세단에 비해 태생적으로 정고가 높고 롤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다고 할 수 없는 SUV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건이나 해치백이 쌉간지 아니에요? 세단과 SUV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세단은 승차감이 좋고 주행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SUV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쾌적하게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단이 주행 성능이 좋은 이유는 자동차가 지명에 착 달라붙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무게 중심이 태생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과 미션을 위치가 낮을수록, 그리고 차체의 가운데에 존재할수록 차량이 선회할 때 질량의 이동폭이 적어집니다. 질량 이동이 적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은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들에 비해 롤링 현상이 적고 차체 안정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운전자에게 승차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즉 세단은 기본적으로 구색만 갖춰도 적당한 승차감을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 SUV는 물리적인 한계를 이기기 위해 비싼 서스펜션을 장착하거나 차체의 소재와 설계 등에서도 엄청난 공을 들여야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좋은 SUV 차량들은 그냥 졸라 비싸지는 것입니다. 어느 브랜드든 중형 세단 정도만 타더라도 적당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성능 면에서도 제로백, 코너링, 제동 등 그냥 모든 면에서 세단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소리가 좀 긴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아빠들은 이런 승차감이 극대화된 차량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쏘고 다니고 싶고 핸들 잡아 돌리는 주행을 하고 싶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고 느긋하면서 속으로는 웅장한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고급진 승차감과 더불어 대배기량 엔진이 탑재된 대형 세단이 알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들은 대형 세단을 타야 멋있습니다.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도 그 당시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세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차량은 진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6기통의 살아있는 엔진음을 가지고 있고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 같이 웅장하지만 정제된 발진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오늘 만나볼 차는 제네시스, 그러니까 현대차 소속이었던 제네시스 DH입니다. 물론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도 DH의 페이스리프트지만 오늘 초점을 맞출 차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싼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현대차 소속의 제네시스 DH입니다. 출시일은 2013년 11월이며 2016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개꿀 포인트는 다음 모델인 G80이 단순 페이스리프트의 옵션 위주의 성능 강화에 불과한데 브랜드를 독립시키고 차에 G80이란 딱지가 붙는 이유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엔카에서 시세를 확인해보아도 얼핏 봐도 G80은 2천만원 중후반대 혹은 3천만원을 넘는 가격대도 존재하지만 DH는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1천만원 후반대부터 2천만원 초중반대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DH의 디자인이 성공적이었기에 G80의 외관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범퍼와 그릴 디자인 정도가 변경되었고 풀 LED 헤드램프 정도가 적용되는 정도입니다. 실내에서도 소재 품질 개선이 주요 변화였고 전자식 기어봉 정도가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 많으면 최신 연식의 제네시스 브랜드 G80을 사면 되겠지만 가성비 위주로 구매하신다면 DH가 더 좋은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옵션이나 자동차 성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네시스 DH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는 6기통입니다. 6기통 엔진의 정숙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현대차 특유의 걸출할 건 없지만 편안한 시트와 넓은 실내 공간과 6기통 엔진의 정숙성은 최대의 장점입니다. 아빠들의 차니까 당연히 여자친구를 태울 리는 없습니다만 가족들을 태울 때도 만족스럽고 간간히 만나는 친구들을 태울 때마다 아주 제격입니다. 솔직히 애들 다 키운 나이 좀 있는 아빠들은 E 클래스 5 시리즈 타는 것보다 제네시스를 타는 것이 더 간지가 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형차만의 중후함이 딱 그 나이대에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파워트레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솔직히 V6 람다 엔진은 명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에야 시대의 흐름이 다운사이징과 터보차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대배기량 모델에만 사용되고 있고 하이브리드와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잘 안 보일 뿐
절대 어디 가서 꿀리는 엔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질병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단점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DH에 사용되는 엔진은 람다 2 엔진이며 3.3과 3.8 자연흡기 GDI 엔진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 중 하나는 H-트랙입니다. 4륜구동을 참 어렵게도 써놨는데 어쨌든 좋은 기술 다 때려박혀져 있는 제네시스 DH의 H-트랙은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BMW의 X드라이브와 형식상 유사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4대6 비율로 후륜의 힘을 조금 더 몰아주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1대9 비율로 후륜의 대부분의 힘을 몰아 스포츠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후륜구동의 단점을 극복하는 눈길 같은 곳에서 9대1의 비율로 전륜의 힘을 몰아 험로를 빠져나가기에 용이합니다. 안전성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9개의 에어백으로 차체 내부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며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인 IIHS 차량 충돌 시험에서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광성, 스몰 오버랩 등 대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급 승용차 부분에서 최초의 기록입니다. 특히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정면에서 25% 부분만을 비스듬히 갖다 박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수 등급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차량들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지만 당시에는 렉서스 ES와 BMW 5 시리즈도 낙제점을 받을 만큼 가혹한 테스트였습니다. 초고장력 강판의 비중도 51.5%이며 이것은 같은 전식의 F10 5 시리즈가 32%인 데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여담이지만 초고장력 강판만이 마법의 재료는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마다 초고장력 강판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고 국제적으로 누가 검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고장력 강판으로 정의하는 기준이 현대차는 60km/제곱밀리미터이고 도요타는 100kg/제곱밀리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요타의 차들이 초고장력 강판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유럽 차들의 경우 알루미늄 합금이나 탄소 섬유 등 다른 소재의 비율을 높여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올리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초고장력 강판이 50%를 넘겼다는 것은 현대의 캐치프레이즈에 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신경 썼다고 자신 만만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IIHS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는 그만큼 안전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은 내부 공간의 장점입니다. 현대차답게 당연히 트렁크 공간도 월등히 넉넉하며 방해받는 턱 없이 골프백 4개는 거뜬히 실을 수 있습니다. 한국 회장님들이 제네시스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차량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제네시스 DH의 가격이 개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고질병을 먼저 짚어보면 제네시스 DH는 엔진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람다 2 엔진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이며 같은 엔진을 공유하는 그랜저 호구랑 IG, 아슬란, 에쿠스, EQ900, 제네시스 BH와 DH가 해당됩니다. 증상으로는 실린더 헤드볼트의 체결력이 약화되어 결합부가 들뜨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헤드 접합부에 엔진오일 누유 또는 냉각수 누수를 발생시킵니다. 또 현대차의 엔진 결함이냐고 하시겠지만 결함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조치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제네시스 DH만 하더라도 2014년에 출시된 차량인데 2020년 12월 7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차주들이 증상을 호소했지만 보증 수리로만 버티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리콜도 아닌 무상 수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보증 기간이 지난 시점 차주들을 위해 뭐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정의선 회장 체제로 들어갔던 시기라 그의 공약을 지킨 듯한 퍼포먼스이며 대인배처럼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공명음도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란 엔진의 구동력을 앞 또는 뒤로 전달하는 길다란 폴대 같은 녀석입니다.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인체 구조를 예로 들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발끝까지 전달해주는 핏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부분의 고질병은 40에서 60km쯤 저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따르륵 드르륵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인으로 추측되는 것은 프로펠러 샤프트 앞, 중간, 뒤쪽에 부싱과 베어링이 연결되는데 이곳 부싱의 노후화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아니면 샤프트의 회전 밸런스가 깨져서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아예 고장이 나버리는 경우는 커다란 변속 충격이 발생하거나 악셀을 밟았을 때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고장 시는 운행에 큰 차질이 생기는데 제네시스 DH의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타는 사람들도 있고 신차에서부터 소음이 들리기도 하는 등 내구성의 문제보다는 단순 소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자세한 부분은 정비사의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보증기간 내에 새 부품으로 교환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증상이 또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신경쓰지 않고 타겠지만 대형차인 제네시스처럼 극도로 조용한
고급 세단에 어울리지 않는 짜증나는 고질병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고로 구매 계획을 잡고 있는 DH는 보증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리할 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이라기보다는 해프닝이었던 H트랙 검증 사건입니다. 현대의 사륜구동인 H트랙은 전자식으로 앞 뒷바퀴 동력을 자동 분배해서 운전 상황에 맞게 최적의 구동 배분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국산 브랜드 중 자체 개발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것도 처음이고, 자신들의 기술 발전에 자부심이 넘쳤던 현대는 이 H트랙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서 겨울철 강원 용평 리조트에서 인증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현대 사람들이 인증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믿어져서 그런가? 제네시스 DH 세대를 들고 비장한 마음으로 행사를 시작한 현대. 수북히 쌓인 눈들을 헤치고 과감하게 들어갔지만 이 불쌍한 세대의 제네시스는 전부 제 발로 걸어나지 못하고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견인차에 이끌려 처참하게 끌려나오는 신세였습니다. 온갖 조롱거리로 도배되었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현대는 여기서 또 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은 바로 눈길이나 빙판길이나 눈이 오는 날씨에는 내가 탱크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사륜이든 꽈트로든 뭐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역시 국민기업 현대차답게 우리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큰 그림입니다. 이제 진짜 단점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제네시스 DH의 최악의 단점은 역시 연비에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차에서 만들 수 있는 좋은 건 그냥 다 때려박고 만든 차량입니다. EQ900이라는 윗단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네시스 DH급 정도만 해도 최고급 차량입니다. 옵션은 풍부하다 못해 다 못 쓸 정도이고 6기통의 시트도 고급, 소재도 고급. 근데 중요한 것은 이놈의 입도 고급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비교당하는 것은 같은 기통의 외제차와의 비교입니다. 중점 포인트는 공차 중량입니다. 무게가 가벼워야 작은 배기량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DH는 소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네들이 자랑한 가벼운 초고장력 강판을 51%나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3.3 기준 1900kg이고 3.8 기준은 1930kg입니다. 사륜 구동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2톤에 육박하는 뚱땡이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나 당시 2014년 W212 E클래스 6기통의 공차 중량은 1735kg입니다. 전장에서 차이가 조금 난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200kg이 넘는 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대로 엔진의 효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인 연비로만 따져본다면 E클래스는 10.3km/L, 제네시스 DH는 9에서 9.4km입니다. 3.8 모델의 H트랙에 들어간 경우 8.5km까지 내려갑니다.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차를 서울 시내용으로 타고 돌아다니게 된다면 극악의 연비 4km/L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악의 상황일 때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6km는 찍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12km도 찍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9에서 11km 정도입니다. 3.3보다 3.8이 더 안 좋고 당연히 3.8 사륜구동이 연비가 최악입니다. 대형급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차로 제네시스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비가 안 좋아도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성비를 생각해서 중고차를 샀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된다면 가성비가 아닌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독일 차들처럼 엔진 세팅의 기본값이 고급 휘발유가 아닌 것에 감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3.3 엔진의 초반 가속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단점입니다. 차체가 2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무리 6기통 엔진이라도 초반 가속이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차 후 출발 시 쌩쌩한 가벼운 차들에 비해 물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굼뜸이 살짝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쏘고 다니는 차도 아니고 고급차의 이름에 맞게 여유롭게 다니기엔 충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올라갈 때는 6기통 엔진에 걸맞게 쭉쭉 올라가니 초반 가속 부분에서만 약간의 타협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요즘 차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한 옵션이 없습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거치해서 사용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냥 안 된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는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보다는 차량 내비에 카플레이를 연결해 큰 화면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왕 박혀있는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점 1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G80으로 출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그나마 애플 카플레이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가격이 싼 만큼 포기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요. 실내 공간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의 외형은 대형차에 속하지만 실내 공간은 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많이 쳐져도 그랜저 정도이고 실제로 타보면 그것보다 더 작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후륜 구동의 최악의 약점인 센터 터널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륜 기반인 현대차는 휠 베이스를 무식하게 키워 광활한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전륜 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내에 커다란 통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뒷자리 발 쪽에 존재한 녀석이라 실제 탑승 시 쾌적함을 상당히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5명이 탈 때 1명이 쪽볼로 앉아야 하는 불편함도 생깁니다. 수입차를
현대차를 자주 타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현대차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요인입니다. 인생에는 마지막 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조금 더 기회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실에 치여 바쁘게 살다 보면 아마 금방 다가올 시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차가 간지나는 포르쉐나 벤츠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차의 신차로 포르쉐를 뽑지 않더라도 인생이 성공하지 않은 것 또한 아닙니다. 인생에서 달성하는 업적이 단순 돈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식을 키우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차로 중고 소나타를 사더라도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비싸고 큰 차만이 좋은 차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끌리는 차를 산다면 그 차가 새 차이던 중고차이던 싼 차이던 성공적인 차량 구매인 것입니다. 김누킴 채널은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소비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